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뭐 모르겠지만 200km 이상 날아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 새벽까지 잠을 못 잤을까요? 잤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편히 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쐈어요. 또 쐈어요. 예, 하도 자주 쏘니까 이제 우리 축포 같아? 내성이 생겼어요. 근데 예. 정말 축포 얘기도 있어요. 예. 뭐 댓글에 보니까 예. 오늘 일본이 대한민국을 수출 규제 방안,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 발표가 어제 밤서부터 사실상은 뭐 네. 여러 일본의 유력 그 신문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 아침 오전에 있는 대한민국의 백색 국가 제외 발표 있기 전에 북한이 미리 예포를 쏜 게 아닌가, 아니면 축포를 발사한 게 아닌가, 좀 일렀어요. 그제 또 지난 25일 날 이 미사일 발표했을 때는 여러분들 날짜 시간 보면은요, 거의 새벽 5시 네. 갓 지나서 20분 간격으로 2발씩 쏴댔는데요. 지금 오늘 있었던 8월 2일 오전에 있었던 그 이 미사일 또는 뭐 정체불명의 발사체, 뭐 탄도 미사일 아니면 뭐 방사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시간은 3시 갓 안 돼서 2시 59분에 한 발, 그리고 한 25분 후에 또 2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도발이죠. 도발인데 그렇죠. 지금 정체불명, 재원이 뭔지는 확실히 모른다.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5월달에 2번에 걸친 이 미사일 도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른 모든 서방 세계는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는데,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아직도 그 재원을 확실히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5일 날 이 탄도미사일 두 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바로 청와대가 두 발 모두 탄도미사일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을 예. 했고요. 31일 날께 이게 조금 아주 재미난 보도가 있어요. 뭐냐면 31일 날 그제 있었던 이 방사포, 흔히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이렇게 북한은 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이 우리가 쏜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거꾸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 대한민국 국방부, 청와대 참 엉뚱하고 청개구리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러니까요.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이 늑대소년 안 믿어요. 나중에는 말이죠, 핵무기를 쏴도 아니다, 새총 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해서 문재인이 함부로 거론 못해요. 이거 말 함부로 했다간 김정은한테 큰일 납니다. 김정은이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비유가 거슬려도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문재인이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IS도 아니에요. 문재인은 오로지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1일 그저께 있었던 이 미사일 또는 방사정포,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청와대는 아직도, 국방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청와대가 탄도미사일 입에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거 봐서는 역시 트럼프가 용인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원래 탄도미사일은 어떠한 경우 단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북한은 쏘면 안 돼요. 이거는 UN 제재 위반입니다. 그쵸. 그런데 트럼프가 그 조그만 탄도미사일은 괜찮다. 그리고 걔들은 남과 북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 했던 사이라 이건 미국의 위협이 안 되고 또 서방 세계의 위협이 안 된다. 잘 갖고 놀아라. 마치 이렇게 용인한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얼씨구나, 편하, 이제 됐다. 그래서 아주 탄도미사일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2시 59분 그리고 3시 23분에 쏘아 올린 이 두 발의 이 정체불명의 발사체, 이것은 과연 무엇라고 얘기할런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뭐 미사일이다 그랬다가 또 북한에서는 이게 방사포라고 네,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지금은 또 말을 이렇게 저랬다 뭐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끝까지 우겨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맞다는 거예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 북한도
이 실질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는 북한도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어이없을 거예요. 어이없죠. 이게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 안 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미사일이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엿새 만에 쐈죠? 이틀 만에 쐈어요. 간격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방사포, 미사일도 그렇지만 이 방사포라는 거,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죠.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이 나가는 이 다연장 로켓포가요, 바로 이 무기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서로 남북의 그 이해 당사자 딱 모여서 테이블 앞에 놓고서는 대놓고 우리 남한을 겁박하고 협박했던 바로 그 무기 체계가 이 다연장 로켓포, 이 방사정포입니다.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하는 무기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기가요,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31일 그저께는요 250km를 날아갔다 그러죠. 오늘 합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220km 정도, 이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고도예요. 고도. 높이. 이 높이가, 이 방사정포가 이 탄도미사일하고 다른 체계가 뭐냐면, 미사일은 일단 고도가 정점까지 올라가서 급강하면서 내려칩니다. 그런데 방사정포는요, 여러분들 수평을 이뤄요. 예, 어느 궤도에 올랐은 다음에는요,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탄착 지점까지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도 높이가 그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30km의 고도라고 발표했는데, 오늘은요, 정체불상이지만 이 미사일인지 방사정포인지 모르지만 고도는 25km라고 발표해요. 25km의 거리는 220km 나왔다. 그러니까 그저께 발사했던 북한이 얘기하는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 여기하고 거리는, 사정거리는 같지만 문제는 이 고도인데요. 고도가 낮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도가 낮아진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고도가 낮게 움직인다는 것은 첫째,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요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갖추고 있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이 사드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요, 일단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일단은 안 맞을 수가 없고,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발사 지점에 대한 융단 폭격, 이게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맞고 가야 된다는. 황당한. 예.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드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원점에서, 여러분들 발사 지점에서 바로 이 사드가 가서 요격을 하는 그러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사정포, 고도도 낮고 수평으로 날아오는 이 무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로는 일단은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여러분들 또 어렵냐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통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이 방사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겸비하고서는 이 공격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실 비대칭 전략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섭고 아주 치명적인 요건이 되는데요. 지금 250km, 200km, 220km 계속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 방사정포가 또 뭐가 무섭냐면, 북한이 노림수는 이겁니다. 지금 사정거리를 견주어서 우리 남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오늘 발사한 것도 이 동해 쪽 방향으로 쏘아 올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쐈다. 그런데 지금 미사일도 그렇고 지역이 자꾸자꾸 바뀌어요. 지난 5월 달에는 구성에서 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5일 날, 그죠? 그리고 그저께 31일 날은 또다시 원산 그 갈마로라는 이러한 곳에서 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말이죠, 자꾸 옮겨가는, 구성에서, 그리고 또 이 원산, 이 갈마로 일대, 지금 심지어 오늘은 영흥, 함남 영흥, 뭐 이렇게 장소가, 발사 지점을 옮겨가면서 이 마치 신형무기라는 이것을 지금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면서 이 새벽에 직접 그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데, 거리를 따져서 한번 보면은요, 일단 250km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우리 군의 심장부가 지금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본부가 존재하는 충청남도 이 계룡대가 직접적으로 방사포가 되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되었던 일단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더 예민한 것은 바로 청주기지입니다. 이 청주기지는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호전 세력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우리가 최첨단 무기 시스템 F-35 스텔스 전폭기를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F-35 스텔스 전폭기가 배치된 곳이 청주기지예요. 그런데 이 청주기지가 이 방사전포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북한의 노림수가 보이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지금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지금 견주어서 방어체계인 성주에 있는 이 사드 기지, 이 성주 사드 기지도 사실상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최첨단 그 무기고를 아주 요격하기 위해서 정조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미사일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포를 함께 갖추고 그에 준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예사롭지 않고 시간대는 계속해서 과거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6월 25일 날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던 바로 그 시간대 새벽 3시서부터 5시에 빈번하게 그리고 이제는 엿새 이틀 간격이 좁아지면서 항상 돈은 아까우니까 2발씩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진도를 많이 나가면서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주 교묘해지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더 나가서는 더 큰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국지전적인 도발도 예상되고 있고 말이죠. 근데 네. 우리 정부가 말이죠. 뭐 NSC 소집도 안 하고 아주 넉넉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뭐 NSC 소집을 한다 해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마나 뭐 형식상 말이죠.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빠져있는 통수권자가 빠져있는 대책회의 그게 무용지물이죠. 형식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NSC를 하거나 말거나 북한은 연일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또 하나 우리가 절대 우방이라고 믿었던 한미일 공조는 이미 깨졌고 미국마저도 이제 자기 자신들의 직접적인 타격 외에는 뭔가 북한하고 그 예민한 부분까지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는 지금 전술핵 배치,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이 해구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술핵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에 미국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강 우리 스스로 뭔가 핵 개발을 이제는 서두를 때가 됐다 하는 소리도 우리 국민들이 입에서 서슴없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지금 이렇게 미사일이 네. 오늘 2발이 정말 뜻하지 않았죠. 불과 엿새 만에 했는데 또 이틀 만에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온통 이 한일 무역 갈등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다 쏘여 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지만 일본은 예상했던 대로 어젯밤에 뭐 교토통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후지TV 뭐 산케이 보도 뭐 보면은 뭐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죠. 아베가 주재하는 그 내각회의, 이 내각회의를 통과해서 결국엔 백색 국가 수출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시킬 것이다. 뭐 거의 90% 100%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급기야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리로 말하면 국무회의죠.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회의를 통해서 아베가 직접 주재하는 그러한 내각회의에서 그 시행령을 바꿨다.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 일본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이 발표가 청청병력만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매운동이라든가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일본 물건만 불매운동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극단적으로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어떻게 보면은 27개 나라 27개국의 그 백색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이 27개 우대국을 지정했는데 거기서조차 우리 대한민국이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말이죠.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상하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지금 뭐 이 백색 국가 지정도 지정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일본하고는 이제 영유권 문제, 해상 영유권 문제까지 지금 결부되고요. 또 내부에서는 내치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아자동차까지도 단체 협약에 대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그래서 뭐 심지어 또 노사 분규를 예고하는 참 정말 안 될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외부에서 의도마저인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똘똘 뭉쳐서 뭐 문재인 말대로 단일 대우로 해서 금 팔찌 못 팔찌 다 빼서 말이죠. 옛날 IMF를 극복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말이죠. 그러한 국민들의 어떠한 단결 이런 거 응집력, 결속력 이런 것도 이제 다 붕괴됐어요. 큰일 이제 나네. 이 정도 됐는데 일본 물건만 팔아주지 않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임금 협상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급기야 이달에 노사 분규를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한국 경제에 정말 뭐 희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따져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되면 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재, 트럼프의 중재가 있었죠. 여기에도 사실상 그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부터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일본은 자기들이 정해진 수순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고 깨졌다.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이 어지간해서 미국에 또 특히나 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일본 자산에 대한 그 매각 조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서 계속 유지시켜줘라. 이렇게 네. 중재 안 하기로 했던 트럼프도 얘기를 했고 사실상 오늘 오후 2시에 한미일 외교장관 그 주제를 미국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뭐 백색 국가 다 제외시키는 거 발표해버렸고 일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도 머쓱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오후 2시쯤에 강경화도 나오고 고노다로 외무상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가서 뭔가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전에 우리 시간 한 10시 넘어서 말이죠. 바로 일본이 주도적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백색 국가 수출 우대국으로서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보게 되니까 막상 아이고. 당하고 나니까 뭐 여러분 아유, 지금 어려워질 심각하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이 막히는 길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냥 암담하게 만드는데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뭐 반일 감정으로 내년 총선 치른다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예.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박맹우 사무총장이 전국 253개 당협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 규탄하는 예. 전수막을 걸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현 정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권, 김대중도 이렇게 안 했고요. 노무현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미 행정부 조야에서도 말이죠. 이 문제가 도대체 돈으로, 금원으로 따지면 얼마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우리 한국 측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강요들이 또 문재인이 파견을 했죠. 미국에 트럼프나 미 행정부에 좀 중재 좀 요청하려고. 그랬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물었대요. 도대체 지금 이 한일 갈등에 얼마 때문에 돈이 얼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말했대요. 1인당 1억이고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백악관 조회에서 귀를 의심했대요. 그러면 지금 1,500억 불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예. 1,500억 원. 대한민국 돈으로 원입니다. 그랬더니 까무러칠 정도로 놀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일 무역에서 우리가 그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가 대한민국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십조 중에서 단 이틀, 여러분들 지금 5년 동안 최근에 5년 동안 90조
우리 돈으로 90조를 일본하고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500억을 환산해 보면 불과 이틀만 일본하고 무역을 안 하면 아주 말끔히 소멸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요, 이념적 차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불신하고 친일파는 역적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누구 말대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지금 단돈 1,50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경 때 무려 7,600억을 지금 일본 한일 갈등 여기에 써야 된다고 추경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 그러면 1,500억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정말 바보 정권이에요. 5배를 그거 막자고. 근데 그것도 해결책이 안 돼요. 미봉책이에요. 1조를 투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아마추어 정부인데, 지금도 문재인이가 오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문재인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요, 아베의 고집이 아니고요,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기 전에 일본이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어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라는 곳에 찬성한 표가요, 무려 95%. 야, 여러분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게 아니라 다 거의 100%죠.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도 여야가 있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일본 공산당이 7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7석, 7명의 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95%가 대한민국은 백색 국가, 일본이 주관하고 있는 수출 우대국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95%가 얘기했다.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도 우리도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재인이 계속 KBS하고 MBC, 자기의 1인 미디어 같은 이러한 공영방송 앞세워서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세뇌시키고 있지만, 이거 준엄한 심판이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일본이 응하지도 않았어요. 일본은요, 오히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관하는 수출 우대국 지정을 무엇 때문에 제3국이 관여하는 국제회의 WTO에 이런 걸 왜 올리냐. 여러분들, 하물며 제가 드리긴 좀 뭐한데, 트럼프가요, 여러분들 WTO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이거를 질타했어요. 이게요, 중국만 겨냥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과 함께 사실 WTO의 특혜국, 개도국의 우대국, 당연히 한국이 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좌시하지 않겠다. WTO, 국제사, 이거 지금 국제무역기구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은 진단을요, 아주 엄한 쪽에서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오늘 그 비상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비상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했다. 근데 일본에 대한 문제점만 다 얘기합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네. 문재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요.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깊은 유감으로 표한다. 다 일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응?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 그리고 우리 신의 한수와 같은 또 우파 성향의 의원님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라. 그럴 때는 딴소리하고, 여기다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대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지금 내로남불의 얘기를 국제사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국내 정치에서 이용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한쪽으로 경도시키고 국제사회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재인이 이 정도로 아마추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머리를 맞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유, 참 웃음이 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자기는 굉장한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 이 배상 청구 재판,
이 자체를 하지 말게끔 하던가, 그리고 이 재판을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사법부의 자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확고한 판단을 보류했던 과거 정부의 대법원장 양승태를 구속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일본은 다 알고 있어요. 양승태가 왜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 안 했는가를. 왜? 우리 모든 어느 나라나 이 사법부가 말이죠, 엄중하면서도 국익에 우선합니다. 자국의 국익에 우선하는 거예요. 국익에 반하는 결정,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은요, 법이 개입을 대체적으로 최대한 자제합니다. 이것을 자제주의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자제주의. 정치적 이슈까지도 매번 법의 잣대로 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건 예민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한 죄로 지금 괘씸죄로 지금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산케이가 모르겠습니까? 교토통신이 모르겠습니까? 일본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끝까지 저쪽 북쪽에 김정은만 믿고선 계속 하는 얘기인지. 문재인이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전적으로. 아니, 참,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북한한테 정은이 형, 엉아, 나 의도 터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 좀 해봐. 계속 미사일 도발해서 일본을 좀 무섭게 만들라는 이 부추기는 말로밖에 더 됩니까? 지금 미국도 풀어라. 일본, 한국 풀어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좀 머리 맞대고 좀 대화 좀 해라. 그리고 한국에게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매각 수준까지는 가지 마라. 압류시킨 거 매각 절차 밟지 마라. 놔둬라. 그리고 일본에다가는 당신들도 대한민국 100세 국가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유지시켜라. 이런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한 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책임은 일본이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일본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거 싸우자는 겁니까? 뻥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아이, 그 단초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걸 오늘 한 거예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내부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불매운동을 독려했죠. 자, 뭐라 그랬는지 이 청와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골 때립니다. 자,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자.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독려를 해요. 뛰어넘으면 좋죠. 그건 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민들을 독려하는 것도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다? 이건 믿을, 전 세계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는커녕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도 지키면 다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치에서는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실패론으로 지금 나라가 고갈이에요. 경제가 붕괴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회로 삼아갖고 일본의 경제력을 넘재요. 이게 아니 제정신인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일본 무역 갈등 이거 없을 때 한번 제가 문재인 씨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문재인 씨, 그러면 자, 이 무역 갈등이 7월 초에 이제 본격화됐는데, 자, 그러면 올 5월 달에는 좋았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무더기로 나와서 집회하고 데모했죠? 그리고 우리 개인 택시, 이 회사 택시들이 왜 국회 앞에서 또 서울시청 앞에서 분신 자살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무역 갈등 있기 전이에요. 백색 국가 지정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 싹 생뚱맞게 다 빼버리고, 마치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런 흑색 성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가 희망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정말 그 엄청난 그 배려, 하회. 지금 연일 미사일을 이렇게 도발을 머리 위로 쏴대도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북 정권이라서. 예, 예. 북한이 사람을 죽이던 미사일을 쏘던 뭐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던 문재인 정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던 예, 청와대를 갖다가 청와대 안주인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던 그 넓은 아량을 베푸는 그 마음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일본에게 하면요 이 문제 해결돼요. 이 문제 해결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보 안 하려는 그 아집과 고집을 내세우면서 북한한테 하는 거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지금 100번, 1000번 미사일을 쏘니까 오히려 쌀 좀 갖다 드세요. 예? 주는 사람이 사정을 해요. 북한이 야야 인마 필요 없어 자식아. 너나 처먹어. 아 그래도 좀 드세요. 우리 쌀 좋아요. 이것도 우리 국민들 몰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 이 새끼 필요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뭐 요만큼도 그냥 예 당장 내일 죽는데도 자존심을 세워갖고 말이에요. 계속 모든 책임은 너네한테 있어. 너네는 우리보다 더 망할 거야. 우리가 너네 물건 안 팔아주면 니넨 더 손해야.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요즘 뭐 흘러나오는 얘기가 유니크로 물건 안 팔아주니까 다음 타깃이 ABC 마트래요. ABC 마트. 그게 이제 아베 마트라고 말이죠. ABC.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데 참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에서 이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 잘못된 거 우리 국민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서 호도되고 세뇌돼서 말이죠. 이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이럴 때 좀 대안을 주고 멋있게 하면 좀 신 대표님 좀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득이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못하고 그러면 야당이 이때 조금만 보여주면 국민들이 확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헛발질하면 이 한국당은 2번 해요. 한 번 더 해요. 야, 그거 희한하죠. 예. 문재인이 한 번 미끄러지면 자기는 더 미끄러져. 꽈당꽈당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산결산심의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신한수 열심히해서 우리 바로 신 대표하고 참 걱정 많이 했던 뉴스 했죠. 한 열흘 전입니다. 그때 왜 여러분들 예결위원장 되는데 한국당에서 야권에 한국당에 제1야당한테 주어진 한 자리 그걸 가지고도요. 잡음이 얼마나 아주 남사스럽고 부끄러웠죠. 지금도 그래요. 국토교통부에 말이죠. 예, 박순자인가요? 예, 이 국토교통부 위원장 국회 소속에 여기도 말이죠. 나 안 나간다고. 예, 다음 주자 홍문표가 다 얘기가 돼 있던 건데도 안 돼. 무슨 소리냐. 나 그때 합의한 적 없다. 결국엔 말이죠. 예, 윤리위원회 회부당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위원장으로 지금 등극한 얼마 전에 등극한 이 김재원 처음 등극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죠. 안상수 위원장 이후에 황영철 위원장으로 미리 조율이 다 끝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임위 중에서도 요직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 예, 거기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중에 하나가 최고의 의원님들의 선망의 대상 1호가 예산결산심의위원장입니다. 이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래서 안상수 위원장이 한 1년, 그 다음에 황영철 위원장이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황영철 의원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또 저는 뭐 좋게 평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일단 그러한 룰을 깨고 뜬금없이 뒤에 말이죠. 이 김재원이 여러 가지 의성군수 음주 문제에 개입했다 재판이 있었죠. 또 장수군수로부터 사과 깨짝 받은 거 이거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법원에 들랑달랑 할 때는 여기에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운 좋게도 말이죠. 예, 무혐의가 나오니까 갑자기 김재원 지금 위원장이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에 나도 출마하겠다. 뜬금없이 말해요. 그때는 내가 출마 못했잖아. 지금은 내가 경선할 거야. 나 황영철이 하는 거 못 봐. 예. 그래서 황영철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내에서 피를 토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막 따져 묻고 급기야는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황영철 의원은 이제 물러나고 김재원 지금 예결위원장이 이 경선 없이 그냥 바로 돼버렸어요. 뒤늦게 출마해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한국당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결위원장이. 그리고 이 엄중한 이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장인데 김재원 의원이, 친박 성향의 김재원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최고 마지막 2006년도 10월 달까지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 이 정무수석 팀에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5대3이에요, 5대3. 네, 탄핵 인용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측근의 이 10상시 중에 한 부서가 정무부서이에요. 정무부서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완전히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그 마지막 정무수석이 김재원인데 이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산심의위원장으로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제입니다. 갑자기 예산심의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까지 넘어갈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7조 2천억이나 달랍니다. 7조 2천억. 야당은 말이죠. 지금 현안이 청와대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점이 많죠.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정치행위하는 거,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등등의, 또 드루킹 재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할 게 많은데 이번 황교안, 나경원 투톱에 들어와서 지금 단 한 건도 못하고 있어요. 단 한 건도. 지금 야당으로서 해야 될 걸 너무 동력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경의 들러리 아니냐.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우파에서는 한국당 뭐 하는 거냐. 거기 손들어, 거수기, 손들어주러 가는 거냐. 이 추경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재난 대비 민생법안 추경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흔히 말해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돈 쓰겠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 안 막으면 내년 총선에 그 돈 다 들어간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결국에는 뭐 대승적 차원, 뭐 여러 가지 뭐 안보를 따져 묻겠다 하는 식으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국엔 이 추경을 논란이 됐는데 어제 뭐 6조 7천억 얘기 나오고 뭐 야권은 좀 깎으려고 그러고 문제는 그러한 와중 속에서 갑자기 예산심의위원장이 사라졌답니다.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각 당의 간사들이요. 야, 위원장님 없어. 큰일 났어. 이거 뭐야? 경찰에 신고해. 이 지경까지 됐답니다. 다행히도 큰 봉변 없이 유유히 11시 10분경에 나타났답니다. 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그런데 기자들이 달려갔답니다. 위원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추경이 이제 문제. 추경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여야가 조율이 됩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여자 기자도 있고 남자 기자도 있고 어디서 그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냄새를 추적해 보니까 김재원 위원장의 입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요, 이 김재원 의원이 몸을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옆에 갈 수가 없었다. 라는 증언까지도 지금 보도 취재 기자들에 의해서 증언으로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신의 한수에서도 걱정하고 급기야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했는데 김재원 의원 급기야 일을 터뜨렸습니다. 예, 뭐 잘하겠죠. 예. 자, 내일 오전에도 또 방송하죠. 토요일이지만. 내일 오전에 이제 방송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 대표하고는 사실 뭐 얘기를 다 마쳤는데 제가 2년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마포 서교동에서 정말 미흡하고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겁 없었습니다. 겁 없이 뉴스라는 콘텐츠를 처음 신 대표에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말이죠. 뛰어들었는데 정말 아는 거 없고 일천한 지식으로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나.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2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2017년도 8월에 여러분들 지금 신의 한수가 뉴스 콘텐츠를 처음 시도한 이후에 우리 우파의 유튜브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정규제 TV였어요. 펜앤마이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5시 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1, 2부 뉴스. 그 다음에 주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일요일도 없이. 매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때는 아마 이 재정적인 투자도 정규제 TV가 많이 했을 거예요. 정규제 TV가 펜앤마이크로 바꾸면서 뉴스 콘텐츠를 저녁 6시 뉴스를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뭐 각
그 유튜버들이 하게 되고, 최근에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침에 강용석 변호사가 또 이 뉴스 무슨 시사 뉴스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저는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시도한 이 뉴스 콘텐츠가 우리 우파에, 그리고 정말 잘못된 뉴스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 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어제 오늘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신의 한 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의 친정집 같은 데고,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신의 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여차 신의 한 수의 요만큼의 무슨 일만 생겨도 항상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저는 신의 한 수 10시 뉴스는 접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또 우리 신혜식 대표께서 월요일날 특집 방송을 또 주관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별 말씀. 신 대표도 고생 많이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셔서 또 하여튼 또 빨리 100만 갈 수 있게 네.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함께 그러겠습니다. 옛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뉴스는 오늘이 마지막.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환경부의 시사창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뭐 오늘 마지막이지만 종종 출연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가 또 10시 뉴스 따로 개편해서 10시 뉴스는 또 10시 뉴스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힘을 좀 내시고요. 또 앞으로 잘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부의 뉴스창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신의 한 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